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라떼라디오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1970년의 봄을 기억하십니까? 하면 된다는 구호 아래 온 나라가 산업화에 박차를 가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서슬 퍼런 중앙정보부의 그림자가 사회를 짓누르던 시절, 바로 그때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1970년 3월 17일 밤 서울 마포구 합정동,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강변도로 검은색 코로나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는 한 여인이 머리와 가슴에 총을 맞고 숨져 있었고, 운전석의 남자는 허벅지에 총상을 입은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단순 강도 사건으로 끝날 뻔했던 이 일이 어떻게 국무총리와 장관, 중앙정보부장, 심지어 대통령의 이름까지 거론되는 기대의 정치 스캔들로 번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한 여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아직도 풀리지 않은 그날 밤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라떼라디오에서는 유신 정권의 가장 은밀한 상처, 정인숙 피살 사건의 미스터리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일부 25, 한 여인의 꿈과 욕망. 이야기의 주인공 정인숙. 그녀는 단순한 요정 종업원이 아니었습니다. 명지대학교를 다녔던 재원이었고, 한때는 KBS의 인기 라디오 작가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미모와 야망은 평범한 삶에 만족할 수 없게 만들었죠. 결국 그녀는 당대 최고의 권력가들이 드나들던 고급 요정 선흥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미모와 비상한 머리를 무기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삶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1960년대 후반, 일반인들은 해외여행은커녕 비행기 구경도 하기 힘들었던 시절, 그녀는 놀랍게도 여러 번 해외를 드나들 수 있는 복수여권을 가지고 일본과 홍콩을 오갔습니다. 1969년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놀랍게도 야쿠자들이 그녀의 경호를 맡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녀의 손에는 항상 당대 최고위층의 명함이 들려 있었고, 미혼의 몸으로 낳은 3살배기 아들의 아버지가 엄청난 거물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위험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2부 총성, 그리고 판도라의 상자, 비밀 수첩. 1970년 3월 17일 밤 11시, 그녀의 화려했던 삶은 강변도로 위 차가운 차 안에서 2발의 총성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사건은 처음엔 단순 강도 사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함께 총상을 입고 살아남은 오빠 정종욱은 경찰에 40대 괴한이 나타나 돈을 요구하다 총을 쐈다고 진술했죠. 하지만 경찰이 그녀의 집을 수색하면서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비밀 수첩 때문이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당시 대한민국을 움직이던 최고 권력자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정일권, 대통령 경호실장 박종규,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이후락 주일대사, 5대 재벌 그룹 회장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까지 거론될 정도였습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층의 추악한 사생활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과연 저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정인숙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기에 죽어야만 했나? 의혹의 화살은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일권을 향했습니다. 세간에는 아빠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청와대 미스터 정이라고 말하겠어요? 라는 노래까지 퍼져나갔죠. 이렇게 온 나라가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 진짜 배우가 누구냐 떠들고 있을 때 검찰은 불과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을 뒤엎는 충격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범인은 바로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녀의 오빠 정종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3부 믿을 수 없는 결론 그리고 깊어지는 의혹. 검찰의 발표는 이랬습니다. 오빠 정종욱이 여동생 정인숙의 문란한 행실과 자신에게 퍼붓는 폭언을 견디다 못해 가문의 명예를 위해 동생을 살해하고 강도 사건처럼 위장했다. 하지만 이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범행 도구인 권총이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범인이라면 총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둘째, 총알이 날아온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부검 결과 총알은 차 밖에서 혹은 운전석 쪽에서 날아와야만 설명이 되는 각도였습니다. 오빠가 조수석에 탄 동생을 쏘기에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각도였죠. 셋째, 정종욱의 자백 외에는 아무런 직접 증거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빠의 옷 소매에서 나왔다는 화약흔조차 훗날 실험 결과 총을 쏘지 않아도 좁은 차 안에서는 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사건을 너무나 서둘러 덮으려는 권력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증거인 자동차는 불과 몇 시간 만에 현장에서 치워져 버렸고 정인숙의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일권 총리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떠났고 사건은 오빠 정종욱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누군가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4부 오빠의 절규 40년간의 외침. 오빠 정종욱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의 옥살이 끝에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 나와 모든 것을 뒤집는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나는 내 동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총리실에서 왔다고 말하던 괴한이 나타나 동생을 쏘고 나까지 쏘고 달아났습니다. 아버지께서 고위층이 뒤를 봐준다고 하니 내가 범인이라고 거짓 자백을 하라고 회유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인 걸로 한 겁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면 수감 생활까지 다 마치고 나와 내가 쏘지 않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국가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철저히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여인은 의문 속에 목숨을 잃었고 한 남자는 살인자라는 누명을 쓴 채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권력에 의한 살인이라는 거대한 의혹만을 남긴 채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라떼라디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여인의 비극적인 죽음 뒤에 숨겨진 우리 현대사의 추악한 스캔들. 어쩌면 진실은 그 비밀 수첩에 이름이 적혀있던 권력자들만이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혹시 1970년 신문을 더들썩하게 만들었던 정인숙 사건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당시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기억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떼라디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